엄마, 저희 이번 명절에 뭐 사요? 이번 명절 용돈 10만 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너희 얼굴도 못 본다고? 어머니, 저 회사 출근해야 해요. 명절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홀로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니 아들, 며느리가 친정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고 공항에 있던데. 내가 봤어. 뭐라고? 회사 간다더니 친정엄마와 해외여행을 갔다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궁금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정말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 집을 지키며 조용히 지냅니다.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저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느리 이혜정은 처음부터 저와 마음을 나눌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 최병욱은 결혼 전에는 자주 집에 와서 제 손맛을 찾곤 했습니다. 제가 끓여주는 국수 한 그릇에도 맛있다며 환하게 웃던 아이였는데 결혼 후엔 변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며느리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제게 연락하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저와 대화할 때마다 짧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이번 추석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맞는 명절이라 제 마음은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래도 이번만큼은 따뜻하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명절을 사흘 앞둔 날 아들 부부가 갑작스레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들인 건 제사 음식이나 선물도 아닌 작은 쇼핑백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뒤따라 들어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가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앉기도 전에 지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얹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의무를 때우는 듯 성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용돈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덩그러니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얇은 무게는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남편 돌아가시고 첫 명절의 정성이 고작 이거라는 게 서글펐습니다. 이게 다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은 곤란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눈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성의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보내는 첫 명절, 그들이 보여준 건 따뜻한 위로나 정성이 아니라 건성으로 내민 얇은 봉투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국과 전을 꺼내며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하지만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시계를 흘깃거렸습니다. 저희 오늘은 오래 못 있어요. 금방 나가봐야 돼서요. 아니, 추석은 아직 사흘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명 섭섭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엔 회사 출근해야 돼서요. 이번에 프로젝트가 겹쳐서 팀에서 눈치도 보이고요. 며느리의 말투는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읊듯 매끄럽고 건조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거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진짜 힘들어요. 야근도 많고 당일에 못 올 것 같아서 미리 들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평생 직장과 살림을 병행하며 살아왔지만 명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은 아들 두 분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당일에 얼굴도 못 보겠다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고 며느리는 시계를 힐끗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명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앞가림도 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허망한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고 아들은 고개만 끄덕이며 묵묵히 아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그래, 회사 일이 중요하겠지. 하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부부가 내 곁에서 위로해 줄 거라 믿었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변명과 핑계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정리하다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여행사 전단지였습니다. 가을 황금 연휴 해외 특가 여행이라는 글씨가 제 눈에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허둥지둥 전단지를 주워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잠깐 굳었던 표정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회사에서 나눠준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저흰 휴가도 못 쓰는데 여행 갈 형편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형편에 그런 데 갈 수나 있겠어요. 저는 분명 전단지에 적힌 해외 호텔 패키지라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매서운 눈빛과 아들의 불편한 웃음을 보니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회사 일하느라 바쁜데 내가 뭐라 하겠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말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무심하게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방금 본 여행 전단지. 이 얇고 가벼운 두 가지가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회사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대놓고 묻는 순간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 같아 참아냈습니다. 어쩌면 진실을 알아도 제 가슴만 더 무너질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국이 끓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집안 공기는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변명과 전단지 한 장이 제 마음에 깊게 내려앉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고 온 봉투의 얇은 무게와 바닥에 잠깐 보였다 사라진 여행 전단지의 글자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해외 특가 여행이라는 네 글자가 제 눈앞을 가시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두었던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 잡채, 나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며칠 전부터 재료를 손질하며 준비한 것들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은 특별히 더 푸짐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늘 도와주던 전 부치는 일도 혼자 하느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들 부부가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식탁 앞에는 의자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음식은 이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조차 되지 않은 상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다 바빠도 명절에 얼굴 못 비추나. 이게 다 무슨 세상이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첫 명절인데 아들 부부는 마음 한 자락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묵직한 고독이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옆집 김 여사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는 묵직해 보였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와 손주를 맞이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전도해오고 손주가 또 좋아하는 갈비도 가져왔네. 올 추석도 북적북적하게 지내겠구나. 그 소리에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이야기들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집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북적대는데 제 집은 이렇게 쓸쓸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어보았지만 도무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씹을수록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때 마당을 지나던 이웃 이미순 여사가 대문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말자 언니, 아들네 언제 와?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들렀다 갔어. 이미순 여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지금 시끌시끌해 죽겠어. 손주들이 와서 뛰어다니니 정신이 없네. 언니는 혼자 있으니 적적하겠다. 그 말에 저는 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지만 속은 쓰리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제 모습이 남의 눈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이웃들의 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제 집을 일부러 비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식 위에 평생을 다 바쳤는데 결국 명절마저 이런 꼴이라니.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방 안에선 음식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 향이 제겐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텅 빈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지금쯤 저를 토닥이며 괜찮다. 우리끼리도 즐겁게 보내자라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고독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고 전날 남겨둔 음식들은 냄비 속에서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게 기다리듯 움직였는데 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 언니. 동네 친구 이미순 여사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뭔가 궁금하고도 놀란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언니는 오늘도 혼자 계시는구먼. 근데 나 방금 공항 갔다 오는 길인데 말이야. 이미순 여사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네가 공항에 있던데요? 친정엄마랑 같이 여행 간다고 떠들던데. 그 말이 제 가슴을 벼락처럼 내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혜정이가 공항에? 네, 딱 봤다니까요.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친정엄마까지. 큰 소리로 이번에 해외 나가서 푹 쉬고 오자 하면서 줄 서 있던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가방에서 흘러나왔던 여행 전단지가 머릿속에 번쩍 스쳤습니다. 회사 때문에 명절 당일엔 못 온다고 했던 며느리의 얼굴, 억지로 맞장구 치던 아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친정엄마랑 여행을 가?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이미순 여사는 분노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니, 나 같으면 가만 안 둔다. 사람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지. 집 팔아서라도 혼 좀 내줘야 해. 언니가 너무 착해서 저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손끝은 떨려왔습니다. 순간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화면에 며느리의 SNS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친정엄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항공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한껏 들떠 있었고 아들마저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친정엄마는 새 옷을 차려입고 당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사진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어제 제 앞에서 회사 때문에 명절 당일엔 못 온다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여행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나만 바보가 된 거구나.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되도록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다시 켰는데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닷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모습, 야경을 배경으로 셋이 웃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제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라도 돼. 우리는 이렇게 즐거워. 그들의 웃음은 마치 제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화면을 덮었지만 귓가에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허탈감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제 온몸을 파고들어 저를 올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하듯 쏟아졌습니다. 경우가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회사 간다고 거짓말해놓고 장모님이랑 해외여행을 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친 듯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해 좀 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회사 일에 치이고 살다가 겨우 시간 맞춰서 나온 건데 이렇게라도 쉬어야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니? 내 아버지 떠나보내고 처음 맞는 명절이야. 내 아버지 제사상은 생각도 안 하니 최소한의 도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어느 땐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굴어요. 제사, 명절, 그런 거 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목을 매요? 저희 세대는 달라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분명 며느리 혜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서 또 다른 낯선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친정엄마였습니다. 아이고, 혜정아. 너희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까탈스러워? 명절이라고 꼭 시댁을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 그냥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지. 그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명절 한 번 안 간다고 무슨 큰일 나나요? 암튼 시골 촌할머니들은 유난히 심하다니까요. 엄마처럼 이렇게 신세대여야지. 두 사람의 웃음이 겹쳐 흘러나왔습니다. 낯뜨겁고 모욕적인 대화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자식이, 제 며느리가, 그리고 그 친정엄마까지 저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지만 이 눈물을 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경우가 그게 내 진심이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부모 생각은 조금도 안 하냐? 아들은 짜증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사람답게 살 권리 있어요. 명절 때마다 집에 묶여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데. 엄마가 이해 좀 하셔야죠. 그리고는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울리는 기계음이 제 마음을 무자비하게 끊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뜨겁게 느껴질 정도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상황은 막아주셨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저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흘려넘겼고 며느리와 그 친정엄마는 함께 제 체면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치듯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맞는 걸까? 이토록 쉽게 부모를 버릴 수 있는 자식이었나? 가슴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까 하다가 이미 돌아선 마음을 붙잡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이 쓸쓸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명절 거짓말과 웃음 사진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서류의 갑구를 펼치자 제 이름 정말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들 최병욱과 며느리 이혜정이 사는 그 아파트는 제 명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이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의만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 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매달 관리비를 낸다는 이유로 주인인 척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오래된 다짐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휴대폰 주소록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급히 내놓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능숙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매물이 부족합니다. 금방 계약이 됩니다. 저는 즉시 서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중개인은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점심 무렵 중개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건넸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확인하고 시세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으로 진행해 주세요. 중개인은 전화를 돌렸습니다. 몇 통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예약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오후에 첫 손님이 왔습니다. 집을 둘러본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중개인은 바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손님도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서류 위에 펜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계약금 이체 알림이 즉시 도착했습니다. 손끝에서 떨림이 스쳐갔습니다. 이 계약은 확정입니다. 중개인은 계약일과 잔금일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묵은 먼지가 걷혔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저는 열쇠 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기사님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대조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도어록 설정 화면이 열렸습니다. 저는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결심이 흘렀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는 모두 삭제했습니다. 기사님이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현관 앞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졌습니다. 제 마음속 침묵은 단단해졌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니 이미순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팔았어? 응. 이제 정리해야지. 이미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애들이 고생은커녕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는데 더 끌려다니면 안 되지. 이젠 편하게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에 앉아 계약서를 다시 훑었습니다. 계좌번호,
잔금일, 특약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약에는 인도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길이 단호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사진이 하나 떴습니다. 호텔 사진이었습니다. 잔광처럼 남은 미소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속지 않는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불꽃처럼 반짝이는 도심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이제 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심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탁자 위에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잔금일 확인, 이사 일정 확인, 정리해야 할 물건 목록 작성, 아들, 며느리의 짐은 이삿짐센터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번호를 매겼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지나가며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목록을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유리 액자 속 미소가 잔잔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잔을 올렸습니다. 당신, 나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휴대폰이 진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최병욱의 번호가 연달아 떴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이혜정, 그리고 모르는 번호까지 계속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자기들 집에 들어가려다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알아챈 것이겠지요. 몇 분 간격으로 카톡 알림도 쏟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밀번호 왜 바뀌었어요? 장난하지 말고 빨리 연락 주세요. 굵은 글씨로 쏟아지는 메시지를 보고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결심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공항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곧장 향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삐삐삐 하고 오류음만 울렸다고 했습니다. 다시 눌러도 마찬가지. 이혜정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답니다. 뭐야? 누르는데 왜 안 열려? 비번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병욱이 답답하다는 듯이 다시 눌러봤지만 이번에도 문은 꿈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캐리어를 복도에 세워두고 서성이다가 결국 제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답이 없자 며느리가 성을 내며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예 어머니가 비번을 바꾼 거예요? 그 뒤로는 초조한 흔적이 역력한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연락 좀 받으세요. 우리 짐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래 쌓여온 분노가 차갑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결국 제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연이어 두드리는 소리까지 겹쳤습니다. 엄마, 빨리 문 열어요. 병욱의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이혜정의 짜증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가려는데 비밀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서 친정엄마의 목소리까지 보탬이 됐습니다. 아이고,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런 망신이 웬일이야.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속좁게 굴 줄이야.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억울하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욱이 성큼 다가와 따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이혜정이 곧장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 저희가 못 들어가면 말이 돼요?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천히 꺼내 펼치니 등기부등본과 매매 계약서가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너희가 살던 아파트,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매매 계약했어. 병욱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혜정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거긴 우리 집이에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 돈 한 푼 들어간 적 없잖아. 대출도 내 명의였고 유지비도 내가 다 감당했다. 착각하지 마라.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제 손에서 똑똑히 확인한 대목은 입술을 달달 떨며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보고 이제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겨우 자리 잡은 건데. 하지만 그 말은 이혜정의 울부짖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몇 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쫓아내겠다고요? 시어머니 맞아요? 아니, 부모 맞아요? 남들은 시댁덕에 집 장만한다고 떠드는데 우리만 이렇게 바보 만들어버리네.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다. 이혜정은 손가락을 제 얼굴 앞으로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뺨이라도 후려칠 기세였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끼어들며 혀를 차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팔아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디서 살라고 그래요. 자식들한테 짓 한 채도 못 물려주는 게 부모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다고. 내가 괜히 사위한테 미안해했네. 시댁이란 데가 이렇게 모질 줄이야. 순간 제 눈앞이 아찔했지만 수십 년간 참고 살아온 인내심이 오늘을 위해 버텨준 듯 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받아쳤습니다. 부모가 집 한 채 못 해주냐고요? 그럼 사돈이 해주면 되겠네요. 병우가 장모님이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 부모 아니다. 내 손으로 벌어서 마련한 집을 부모 무시하는 너희에게 줄 이유 없다. 말이 떨어지자 현관 앞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병욱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혜정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절규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어요? 명절에 한 번 못 왔다고 집을 빼앗아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죄예요? 부모라면 이해할 줄도 알아야죠. 저는 차갑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거짓말로 날 속이고 날 홀대한 내가야. 기재 각자 살아. 단호한 제 목소리에 병욱은 움찔했지만 이혜정은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친정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짜증을 늘어놨습니다. 아이고, 내가 졸지에 너희까지 떠맡게 생겼네. 이런 경우가 어딨어.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이렇게 내쫓다니. 참 못 볼 꼴이다. 결국 그들은 씩씩대며 돌아섰습니다. 집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겁고도 거칠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이렇게 만든 거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들려온 소식은 제게 오히려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결국 병욱과 이혜정은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갔지만 곧바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짐을 내려놓으며 툭 던진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졸지에 너희를 떠맡게 되었구나. 얼른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생각해.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까지 책임질 순 없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제게 했던 무심함과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알게 되었을 테지요. 저는 흔들림 없이 제 삶의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잔금, 입금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통지까지 확인하자 마음속에 오래 고여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천천히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삶을 제 손으로 돌보겠습니다. 남의 눈치에 묶여 늙어가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재무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저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미루지 않겠다. 무릎 검진도 예약하자. 올해 아껴만 보던 외투를 한 벌 맞추자. 남은 금액은 공증을 거쳐 사후장학재단에 귀속하도록 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움 앞에서 주저앉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면 내 노년도 헛되지 않지. 그날 오후에 병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소리는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연달아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곧이어 이혜정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다시는 속지 않는다. 통화를 끈 차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고요함은 위로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이틀 뒤 두 사람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계단참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을 듯 떨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병욱이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반성했어요.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혜정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긴 건 너희다. 거짓말로 내 마음을 헤집었지. 아버지의 첫 명절을 헌신짝처럼 던졌지. 나는 오늘부터 나를 먼저 챙긴다. 각자 살면 된다. 두 사람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접시를 내보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감 냄새를 바람에 털어냈습니다. 지갑에 넣을 간단한 메모를 적었습니다. 신분증, 약, 예비카드, 작은 우산. 저는 메모를 반으로 접어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소한 준비가 마음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이미순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정 확정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 끝났어. 마음도 끝났어.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타. 그는 박수를 쳤습니다. 바다 먼저 볼래? 산 먼저 볼래? 저는 바다를 골랐습니다. 물결 소리 들으며 오래된 생각을 씻어내고 싶어. 밤이 깊어가며 창밖이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 그만해. 나 괜찮아.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날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겠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 아침 햇살이 현관 바닥을 금빛으로 칠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매끈하게 굴렀습니다. 문을 잠그며 저는 한 번 더 정신을 차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놀라울 만큼 환했습니다. 역까지 가는 길에 마음이 몇 번이나 가뿐해졌습니다. 매표 창구에서 표를 건네받자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여정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이미순 여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밝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물들이 멀어지고 들판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소음은 멀어졌다. 오늘부터의 조용함이 다가온다. 각자의 길은 결국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역사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매점에서 따뜻한 빵을 하나 샀습니다. 달지 않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커피도 받았습니다. 첫 모금을 삼키자 속이 풀렸습니다. 고단한 세월이 흘러나가는 듯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적었습니다. 바다 걷기, 사진 배우기, 일기 쓰기, 계절마다 여행 가기. 저는 목록 옆에 점을 찍었습니다. 점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잠깐 울렸습니다. 병욱의 메시지가 한 줄 도착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는 뜻이다. 미움은 품지 않겠다. 대신 경계는 지키겠다. 그게 서로를 살리는 거리다. 기차가 바다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짭짤한 냄새가 목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플랫폼을 걸으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르다. 상처는 흔적으로만 남는다. 나는 그 흔적을 길잡이로 쓰겠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 누군가의 불행을 막느라 내 삶을 버리지 않겠다. 내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 불러주겠다. 정말자 잘하고 있다. 내일도 걷겠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